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IT의 경영 솔루션 기획팀을 맡고 있는 신미영이라고 합니다. 짧게나마 인사 업무도 좀 했었고 또 기업 문화, 또 저희 경영 철학을 보급하는 활동들을 좀 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사항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마이다스 IT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공항용 시뮬레이션 소프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건물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GS타워 같은 경우 30층 정도의 규모입니다. 내진 해석이라든지 그리고 태풍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사실 시뮬레이션을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고 실제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 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버즈 칼리파라는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가 러시아의 허스키 아일랜드 브릿지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크고 가장 웅대한 구조물들은 마이다스에서 만드는 공항용 솔루션에 의해서 설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다스 IT 이름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공항용 솔루션 처음 들어보고 사무정책이 유명하더라, 사간이라는 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 이 네 개는 네 개를 보는 간이고요. 나, 세상, 일,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기업입니다. 근데 자랑스럽게도 중소중견기업들 중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1위 기업으로 작년에 조선일보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채 입사 경쟁률이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1000대 1에 이르는 이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사실 기술이고요. 그 기술로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인데요. 작년 초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기술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불안이 되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구글의 알파고의 싸움이었죠. 인간과 기술의 이제 도전이었는데요. 오늘 책자도 다 받으셨고 한 번쯤 들어보셨던 그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써온 건 아닙니다. 작년 2월에 사실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었고요. 알파고와 그리고 이분의 영향으로 우리의 신문 기사 중에 거의 4분의 1은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위기적인 말이 많이 나왔죠. AI가 나오면서 우리의 직업 500만 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도 있었고요. 근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자동에 따라서 고위험 직업과 그리고 저위험 직업이 있는데요. 바로 HR 매니저가 5번째 저위험 직업군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대면하고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 직업군들은 훨씬 더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고요. 자동화되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들은 사실은 고위험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또 나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부터 이렇게 솔솔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왔던 것인데요. AI 인사 과장이라고 해서 사실 면접을 볼 때 우리는 인지 편향을 통해서 사실 조금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AI 면접관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와 2017년이죠. 지난 2달 전인데요. 7월에 중앙일보에서는 사심 없는 AI 면접관이 인재 제대로 뽑아요 해서 서류 전형과 사실 면접 전형 어디에서요? 유니레버에서는 이 AI 면접관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우시죠? 실제 진짜 HR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 또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또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아마 그런 고민으로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 이 부분은 아마 앞선 시간에 충분히 아주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수요라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인 기술, 그 기술이 혁명적으로 이루어진 게 산업혁명이 될 텐데요. 여기 산업혁명의 정의를 보시면 인간의 욕망이 특정 혁신적인 기술로 일련의 사회 변혁적 현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아까 욕망과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1차 혁명과 2차 혁명에서 사실 생존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야 됐고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그 육체적인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동력, 증기와 그리고 전기가 발생이 됐었고요. 우리는 정보화 세대잖아요. 지금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지적인 성능을 이제 대체하는 것이고요. 좀 더 나와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본질, 그 핵심을 살펴보면 결국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역사적인 문화 아니면 그 기술의 발전에 의한 연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AI 하는데 이 AI는 내 신경과학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해서 그 본질을 기반으로 개발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 기계가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AI고요. 그리고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로봇 기술, 그리고 바이오나 아니면 분자 생물학을 기준으로 생명, BT라는 기술이 만들어졌고요. 그 위에 IoT, IOE, GPS라고 해서 기술에 의해 연결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의 그 혁명의 본질은요. 본질은 누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기술과 얼마만큼 잘 협업시키는가. 그래서 초연결, 초지능, AI를 말하는 건 총융합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밥이 했던 이야기 중에 사실 인재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리고 인재주의 개념의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재 경영의 전략, 인재 역량 개발의 전략, 최적의 인재 자원을 영입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기력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요. 그럼 이 본질의 시대, 경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은 자본주의 세대, 그래서 경험과 현상 중심의 기납적인 경영이 아니라 본질 중심으로 실제 본질적인 속성과 가치의 연역적인 경영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요,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지 올바른 경영, 지속 가능한 경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 기반의 경영, 다음은 이제 인사가 되겠죠. 그럼 인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냥 보조적인 위치에서 기능을, 펑션을 담당하는 부분이 인사가 아니라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기 때문에 인사가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자본주의 경영에서는 사람은 수단이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요, 이제 사람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인재 경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4차 산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맹신했던 글로벌의 GM, MS에서는 인사 제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없어지고 절대평가를 하게 되고요. 정기평가가 없어지고 상시나 수시평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등급제를 폐지하고요. 성과 연봉제 또한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나 MS 같은 경우에는 인사 성과 연봉 제도는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인사 분야의 최악의 비밀, 맥킨지와 컴퍼니에서는 연중 1회에서 2회 발생한 성과 평가 제도는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평가의 목적은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고 구성원들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모적이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폐지하게 했고요. 그리고 성과급 기반의 연봉 제도 또한 조직에 역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시대의 혁명 아마 가장 큰 하드이고 이슈일 텐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사람과 그 조직과 경영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인사 담당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세요? 보통 책에 보면 전략적인 경영 파트너다, 전략 파트너이다, 경영자의 그런 조금 있어 보이는 단어로 우리를 위안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인사 담당자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움직이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체계는 채용, 평가, 보상, 복지, 다양한 육성 제도까지를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는 왜 존재할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우리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하고 개발할까에 대해서 고민할까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그 사람이 보이지 못한, 표현해주지 못한 그 내면까지 볼 수 있도록 올바른 인재를 선발하는 것과요. 무엇보다 인사의 가장
그리고 기업 문화나 육성의 가장 핵심화되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들은 존재합니다. 이러한 목적 없이 존재하는 제도는 인사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게 뭘까요? 앞서 이제 질문을 또 하셨던데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하고 결국 구성원들도 성장하고 그 구성원들의 성장을 통해서 이 기업 또한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마이다스에서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희는 성과라는 단어 대신에 성공 경험이라는 단어를 더 줍니다. 근데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성공 경험이든 성과든 목적한 바를 달성한 거거든요. 근데 주체가 다른 겁니다. 성과의 주체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관점입니다. 근데 성공 경험은 구성원들이 자기 맡은 일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해서 내적 동기부여를 가지는 겁니다. 결국 성취감, 자신감, 재미, 흥미, 앞서 재미와 업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성공 경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에 데니얼 카너먼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엄청난 사건이었냐면 일반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은 경제학자가 받습니다. 근데 심리학자가 받았거든요. 이분의 했던 부분은 행동경제학이라는 것들을 창시하신 분인데요. 인간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성적이지 않더라. 굉장히 감성적이고 주관에 휘둘리는 감정의 동물이더라라는 게 이분의 핵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사람은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고 생물이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존속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물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집단을 이루는 본성을 가진 사회적 동물이고요. 그리고 지성을 가진 지능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그림이 나오는데요. 앞서 그 전전두엽이란 단어를 조금 언급해 주셨어요. 저희 이민아 이사장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물학적인 특성은 이 전전두엽이 제 이마 바로 앞쪽 뇌거든요. 이 앞쪽 뇌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지적인 활동들을 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브레인 6라고 하고 있고요. 이 브레인 6에서 사람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이라고 해서 사람이 도대체 뭐냐? 우리 그런 질문 한 번씩 하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사람이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뭐 철학이나 아니면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결국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진 진의 뜻입니다. G3S라고 해서 본능, 본성, 지성을 누구나 다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뇌신경과학적인 특성, 앞서 브레인 6라고 해서 전전두엽이 6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그 B6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우리다, 나는 누군가의 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는 아까 욕망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욕망 덩어리다 라고 저희는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래서 HR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요. 결국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 GS, B6 그 속성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HR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사람은 믿어야 움직이고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 추구하면서 자기가 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아마 그런 성장 욕망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합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요. 자주성,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하기를 원하고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자율적이고 좀 더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우리가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R,
저희는 HRR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체형이 너무 중요해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HRM이 있고 HRD가 있습니다. HR의 가장 큰 역할은 성장 가능성, 또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라이트 피플을 선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HRM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역량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욕망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역량들을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HRM의 역할입니다. HRD의 역할은요, 성공 경험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성장도 하고요,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자신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HRD입니다. 그래서 HRD에서는 직무 교육을 뭘 했는지, 그래서 포인트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들고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가장 업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조직, 그 체계를,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인재 성장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성과란 단어는 없고요, 성공 경험의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작은 성공 경험을, 앞서 실패 경험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실패 경험은 안 된다, 성공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자신감도, 성취감도, 재미도, 그래야 더 성장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그분들이 가장 관심 기울이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를 통해서 작은 성공 경험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상승시켜가지고요, 결국 인격을 형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림이 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결론적으로 그 HR 전체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기반 체계라고 해서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이 아래 내용이 이제 기반 체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장 체계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치 체계라고 해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데, 이 모든 중심에 보시면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의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보상도 성공 경험에 맞춰서, 특히 성공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건 성취감과 재미와 자신감이거든요. 스스로 내적 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보상 체계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외적 보상보다 내적 보상에 관심이 기우는 이유는, 이 외적 동기, 외적 보상의 경우에는, 특히 물질적 보상 경우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결국은 일정 수준 이상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익숙해져 버리고요, 더 물질적인 보상이 커야지 동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특성상 또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외재적 보상 중에 사회적 보상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정받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포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적 동기, 내적 보상, 결국 성공 경험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일의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의미도 찾고, 무엇보다 성취감을 느껴서 지속적으로 무언가 하고 싶어 하는 도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성과 관리는 사실은 주도적이기보다는 평가만 아닌 평가, 우리 보통 목표 따로, 실제 업무 따로, 또 평가할 때는 또 내용을 또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구성원 스스로 참여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과 함께 업무의 질도 높아지고 조직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부터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 목표가 앞서 그 직무적인 테마도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본인의 성장료, 인정료, 그리고 성취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줘서 자발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성원 스스로가 그 일이 주인에 대해서 이끌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약간 도식화해서 표현된 건데요. 타겟은 바로 성공 경험이고 제일 끝에 있는 성공 경험이고요. 실제 HR에서 하는 것은 HR 리더와 HRM에서는 이 구성원들이 신뢰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실행해서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리더의 코칭 방법과,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는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동기부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요. 내가 누구한테 동기부여되지? 어떤 일에 동기부여되지? 라고 했을 때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신뢰와 아니면 내 리더가 나를 신뢰해 주는 것만큼 내 열정은 조금 더 커집니다. 그 말은 열정을 말하기 전에 신뢰가 먼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리더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고 조직의 가장 첫 번째 덕목 또한 이 조직에 대한 신뢰와 긍정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런 그림들이 막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저희도 상시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상시평가를 하는 거, 평가를 하는 모든 분야의 구성원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목표를 만들 때도, 자신의 성과를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면담을 할 때도요.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저희는 리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리더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자발, 자유, 또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나 넛지, 그래서 자율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키는 바로 리더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제를 어떤 식으로 할당을 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코칭하거나 면담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실제로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기 평가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은 저기 스스로 자신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일상 업무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일상 업무들이 자연스럽게 성과 관리까지 넘어가고요. 성과 관리는 다 자연스럽게 목표 평가까지 연동되면서 목표 따로, 업무 따로, 평가 따로가 아니라 그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리더와 구성원들은 코칭한 내용들을 적고요.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담된 내용을 기준으로 아까 성과와 역량에 대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걸 매트릭스화 시켜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인재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리더분들의 특성을 다 분석을 해요. 리더분들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이분이 사람 중심인지 아니면 좀 혁신적인 리더분인지 분석을 하고 이분들이 가장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배치하고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가를 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오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평가에 있어서는 오류가 꽤 많은 편인데요. 이런 뭐 가혹화나 아니면 중앙화나 아니면 간대화의 오류들을 체크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돕고 각각한테 코멘트를 줘서 평가의 오류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스템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 자랑하고 싶은 제도가 팀 활성화 리포트인데요. 상시 평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쉽게 말하면 전 회사에 있는 모든 팀장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대표 이사님께 리포팅을 합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의 성과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바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분의 정서 상태인 열정입니다. 근데 성과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열정 상태에 대해 그리고 그 열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리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면담을 하도록 코칭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결과들은 경영, 사업, 인사, 문화 전반의 의사결정, 새로운 제도나 아니면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열정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겪었냐면 팀장님들마다 성향이 너무 다르신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열정적이고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은 업무적으로만 처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열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내 심리적인 상태, 실제적인 컨디션 상태, 그리고 우리 구성원과 같이 일하는 그 동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한 열이나 아니면 몰입도가 어떤지 이를 면담을 통해서 또 추가로는 개인 신상 이슈나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리더가 이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피드백을 줬는지에 대해서 멘트하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의 목적은 무엇보다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리더분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성원 한 명 한 명한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페퍼라고 하는 미 스탠퍼드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예전에 왕년에 굉장히 잘 나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혜.
제베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굉장히 쓴소리를 하셨고요. 그래서 미스터 쓴소리라고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 인간 중심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 중심의 경영을 이야기하면서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간 중심의 경영이야말로 고성과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더라.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최근의 기업들의 CEO를 보면 하나같이 이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 기업의 문화를 이야기하더라. 사람을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인재 경영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에 대해서 다들 관심 많으시잖아요. 마이다스 IT에서 좀 관심 있으셨던 분 대부분은 사실 기업 문화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 사실 공학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저희 회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결국 기업 문화. 마이다스 IT가 어떻게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핵심 가치 내재화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희 거의 인사 업무에 대다수는 채용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뽑는다. 여기에는 지금 주니어도 계시고 시니어 분도 계신데요. 아마 팀장을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은 동시에 두 분이 입사를 했어요. 한 분은 끊임없이 코칭하고 관심하고 면담을 해야지 성과가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성과를 만들고 중간중간 보고를 하면서 같이 성과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동일한 리더인데요. 결국은 그 사람 채용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가 사실 입사했을 때마다 마이다스 한 20명 정도였거든요. 작을 때부터 채용에 참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때 인사팀장은 저희 대표이사님이셨고요. 지금도 저희 대표이사님 모든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을 마지막엔 다 최종 면접 보고 계십니다. 채용이 능사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채용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봤는데 문제가 좀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심리적인 편향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지원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짧은 대면 시간에 그 사람의 답변과 태도를 보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8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결국 면접관들이 각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면접을 보고 있었고 뭔가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럼 인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성과가 만들어진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요. 신뢰, 열정, 전략, 실행력 앞서 잠시 언급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인시드라는 검사를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조직의 적합성을 보는 것,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을 보는 성장 역량, 그리고 성과와 직결되어 있는 성과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개발하게 된 계기가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 다양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쉽게 말하면 인적성 검사를 다 해봤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연구했던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검사는 이제 인시드라는 검사인데요. 실제로 사람이 보이는 부분은 이제 빙산이로는 다 한 번씩 들어도 보셨고 실제로 학습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보이는 말하는 모습, 태도, 행동을 보고 결국 표면만 보고 판단하고요.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들을 알 수 없더라고요. 근데 기본에 있는 검사들은 심리학 베이스는 행동 기반으로, 보통 역량 기반이라면 행동 기반으로 보지 그 사람의 내면적인 특성, 뇌신경학적인 특성, 생물학 특성을 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볼 수 있도록 인시드 검사를 연역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자랑거리 아직 기술력밖에 없어서요. 그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10만 명의 구직자와 재직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성과 예측 모형을 만들어가지고요. 머신러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니 실제 일반적인 심리학 기반의 인적성 검사 34%라고 하면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준으로 82%, 고성과자를 고성과자로, 저성과자로 예측하는 확률 자체가 82%까지 갔습니다. 이 결과는 총 28개의 기업에서 익명으로 제공한 한 3,000여 명의 재직자의 성과를 기반으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최근 이제 블라인드 이슈가 있으면서 일자리 위원회에서 저희 쪽에다가 한번 제안을 했었어요. 인시드 검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 전에 저희 고객사에게 직접 이 인시드 검사가 유의미한지를 판단하는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적합인재인지 선발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인시드 적용이 굉장히 채용에 도움이 되었는지가 거의 93.6%가 나왔고요. 재계약은 96.9%, 그리고 타사, 나 지인한테 소개하고 싶다, 채용을 진행 중인 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가 98.4% 정도 만족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희가 좀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 결국 클라우드라는 그 그릇에 빅데이터를 담고 머신러닝을 시켜서 예측하는 AI일 텐데요. 저희는 또 새로운 걸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인시드 B6, 아까 브레인6 전전두엽 6개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와 인터뷰라는 검사인데요.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B6는 21개의 온라인 게임을 푸는 겁니다. 온라인 게임을 풀면 그 게임을 풀면서 그 사람의 뇌신경학적인 특성을 행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 6개의 영역을 분석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이 안 나올 텐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표정이 변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표정이 변하고 그 표정은 무엇인지 맞추는 건데요. 심리화 체계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검사가 있고요.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선 터뜨리기인데요. 리스크를 얼마만큼 잘 학습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보면은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빨리 학습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 풍선을 불어가지고 결국은 돈을 많이 적립하는 건데요. 이런 게임 방식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학습 효과도 없고 페이킹 효과도 없는, 그렇지만 인간의 그 뇌 기능을 조금 행동 특성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뷰라는 기능인데요. 실제 이제 검사의 한계는 대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표정,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목소리, 사용하는 언어들을 분석을 해서 이분이 어디에 좀 더 적합한지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검사는 올해 말에 이제 시범 출시가 될 거고요. 내년에 출시가 될 텐데,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평가할 때는 인지 편향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무엇보다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제약 때문에 많은 분들을 면접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온라인 시스템에 따라서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면접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시각지능, 음성지능, 그리고 언어지능이라는 3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를 해서 좀 더 올바르게 우리 회사에 맞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인재 경영에 대해서 잠시 아주 짧은 시간 좀 더 빠르게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제가 가장 강조했던 단어가 본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의 가장 핵심은 결국 4차 산업의 자원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주셨는데 거의 80% 이상은 이제 기업들은 인재가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이해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그 초지능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인간을 좀 더 행복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훨씬 더 우리한테는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훨씬 더 사람 중심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윤, 돈,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복하게 일해야지 그들이 우리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